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나라는 지도를 보면 거의 텅 비어 보입니다. 산이 많고 춥고 농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정적인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르웨이 이야기입니다. 노르웨이 인구는 최근 기준으로 약 550만에서 560만 명 정도입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 수준이죠.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최대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유럽 전체 에너지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국가가 됐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가 터져서 부자가 됐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는 노르웨이를 부자로 만든 원인이 아닙니다. 석유는 이미 잘 설계된 나라를 더 부유하게 만든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농사도 힘들고 인구도 적은 나라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부자가 될 준비를 해왔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농업 국가로 보면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산이 많고 경작지는 잘게 쪼개져 있고 넓은 평야가 거의 없습니다. 큰 농장이 나오기 어렵고 농업 생산성으로 대규모 인구를 먹여 살리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나라를 보면 이렇게 판단하죠. 역사적으로 가난했을 것 같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합니다.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느냐가 아니라 사람과 물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교역할 수 있느냐라는 점을 아주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산악국입니다. 육지로 이동하는 건 오랫동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죠. 노르웨이의 거의 모든 마을은 바다와 연결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오르드 때문입니다. 빙하가 깎아 만든 좁고 깊은 만이 노르웨이의 내륙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형이 험악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닷길이 나라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였습니다. 육지로 며칠 걸릴 거리가 배로는 몇 시간이면 가능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노르웨이 사람들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말을 타는 민족이 아니라 배를 타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닷길은 외부 상인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노르웨이 내륙 깊숙이까지 배를 몰고 들어올 수 있었죠. 여기서 노르웨이의 첫 번째 기회가 등장합니다.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가장 큰 숲을 가진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들도 거대한 숲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숲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숲을 시장으로 옮길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죠. 19세기 이전에는 철도가 없었습니다. 내륙숲에서 나무를 베와 사람 말로 끌어야 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죠. 노르웨이는 달랐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고 강에 띄우면 중력과 물길이 알아서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종착지는 바로 피오르드 근처의 마을과 제재소였습니다. 제재소는 또 강물과 폭포의 힘으로 돌아갔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충분했죠. 그리고 가공된 목재는 바로 배에 실려 유럽 전역으로 수출됩니다. 이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목재 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이 목재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농업으로 부족한 식량을 수입하는 데 쓰였고 노르웨이는 점점 교육 중심 국가로 변해갑니다. 목재를 수출하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선업과 해운업이 발달합니다. 여기서 노르웨이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배는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마을 전체가 참여해야 했죠. 나무를 베는 사람, 배를 만드는 사람, 항해하는 사람 모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배의 소유관을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기여한 만큼 나눠가는 방식이 퍼졌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식을 나누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구조는 중요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가 한 사람 한 계층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수도와 귀족, 대자본과 중심으로 부가 쌓일 때 노르웨이는 지역과 공동체 단위로 부가 비교적 고르게 펴졌습니다. 이 협력 방식은 조선업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보험, 금융까지 협동조합 형태가 자연스럽게 확산됩니다. 이게 나중에 노르웨이가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르웨이는 석유 나오기 전에는 가난했다. 하지만 단순한 사실은 아닙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로 가면 노르웨이의 1인당 소득 수준은 동유럽과 남유럽 여러 나라를 앞질렀습니다. 목재, 해운, 협력, 경제 덕분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이 구조에 또 하나의 엔진이 추가됩니다. 노르웨이는 전국에 강이 많고 산에서 바다로 급사를 이루며 흐릅니다. 현대식 수력 터빈 기술이 등장하자 노르웨이는 이걸 즉시 활용합니다. 외국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되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통제권을 확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 수력 발전소가 세워졌고 오늘날 노르웨이는 전력 생산의 약 85%에서 95%, 보통 90% 안팎을 수력으로 충당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나라들은 석유와 가스를 태워 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전기는 물로 만들고 석유와 가스는 거의 그대로 수출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노르웨이는 알루미늄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1959년 네덜란드에서 대형 가스전이 발견되며 북해가 주목받습니다. 1969년 노르웨이 북해에서 에코피스크 유전이 발견됩니다. 1971년 시험 생산, 1972년 상업 생산이 시작됩니다. 이 순간 노르웨이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원을 손에 넣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즉시 국영 석유회사 스테토일을 설립합니다. 외국 기업의 기술과 자본은 활용하되 주도권은 국가가 쥐는 구조였습니다. 조선업과 해양 기술의 축적 덕분에 노르웨이는 점점 석유 산업에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1986년 유가가 폭락합니다. 노르웨이의 경제도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정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석유 가격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석유에만 의존하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1990년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을 모아 국부 펀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벌어들이는 돈을 미래 세대를 위해 쓰겠다는 선택이었죠. 이 펀드는 전 세계 주식과 부동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 기대 실질 수익률 약 3% 범위 안에서만 재정을 운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석유 돈을 마구 쓰지 못하게 막는 장치였습니다. 그 결과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했고 전 세계 상장 기업 주식의 약 1.5%를 보유하게 됩니다. 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에너지 지형은 완전히 바뀝니다. EU는 러시아 가스를 줄이기로 결정했고 그 대안으로 가장 먼저 떠오른 나라가 노르웨이였습니다. 가깝고 이미 파이프라인이 연결돼 있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민주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노르웨이는 현재 이후 최대 가스 공급으로 자리 잡습니다. 노르웨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수력, 폭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남는 전력을 유럽으로 수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2023년에는 민간 기업이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인사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개발 여부는 검증 단계지만 유럽 공급망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농사도 어렵고 인구도 적고 춥고 산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단점이 아니라 설계 출발점으로 참았습니다. 지리는 운명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그 기회를 가장 냉정하고 꾸준하게 관리한 나라였습니다. 석유가 노르웨이를 부자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준비된 나라가 석유를 만났고 그걸 현명하게 다뤘기 때문에 지금의 노르웨이가 만들어진 겁니다. 노르웨이는 특별해서 잘된 나라가 아니라 불리한 조건을 방치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지리는 변명이 될 수도 있고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히든 리치입니다.